새벽 2시의 비명. 다음날 일어났을 때 민정이가 묵었던 방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먼저 돌아간다는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며칠 뒤 연주에게서 민정이의 보호자로 병원에 다녀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민정이의 수술이 끝날 무렵 부슬비가 내렸고 둘은 커다란 우산을 함께 쓰고 말없이 닭곰탕을 먹은 뒤 비가 그치고서야 헤어졌다고 했다. 민정이는 별말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핸드폰을 수차례 만지작거리며 민정이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친한 사이일수록 사과를 건네기가 어렵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다.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풀어지겠지 하는 우유부단한 생각과 더불어 우리 사이에 고작 이런 일로 돌아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서운함이 맞부딪혀 정작 중요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게끔 한다. 그래서 오래도록 친했던 관계일수록 한번 멀어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다. 유지 할머니는 소녀를 찾는 일에 대해 재촉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같이 뜨개질을 하고 순복 할머니와 상욕을 하고 싸우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늦은 밤 2시 몰래 술을 마시러 빠져나간 강배 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곤히 잠들었다. 병원이 평화로운 걱정에 잠겨있는 시각. 널스 정! 306호실에 묵고 있는 미스터 사르몬이 데스크로 찾아왔다. 그는 필리핀에서 건너온 노동자인데 공장에서 짐을 나르다가 팔 골절이 생겨 병원에 입원 중이다. 한국에서 일한 돈으로 필리핀의 딸 셋과 아내, 노모까지 부양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가 분명한데 병원에서는 가다부터 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었다. 그는 자신을 셀먼, 한국어로는 연어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소개했었다. 그래서 나는 늘 그를 미스터 연어라고 부른다. 데스크 앞에 서 있는 그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다. 아직 진통제 맞을 시간 아니에요. 툭 하면 진통제를 달라고 조르는 그인지라 나는 다시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아니요.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미스터 연어는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또 나쁜 꿈 꿨어요? 아니요. 누가 우리 병실에 들어왔다가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울어요. 하끄하끄 울어요. 까마귀도 아니고 우리 병원에 별의별 특이한 환자들이 많은 건 인정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남들이 잠든 사이 강시처럼 돌아다니는 몽유병 환자만은 없다.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가서 주무세요. 봐주세요. 이상해요. 나는 하는 수 없이 306으로 향했다. 연어 씨는 내 뒤로 몇 발자국 떨어져 따라왔다. 미스터 연어 씨와 찾아간 병실에서는 공룡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코를 골아대는 환자 한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 아무도 없죠? 이제 주무세요. 슬금슬금 침대 위로 올라간 미스터 연어 씨가 연약한 아기 고양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수면제 좀 주실래요? 그냥 주무세요. 콧소리 너무 심해요. 귀 없어지겠어요. 보채는 미스터 연어 씨를 간신히 달래서 자리에 눕히고 병실 문을 닫고 나설 때였다. 어으... 비상구 계단 쪽에서 낮고 음산한 소리가 들려왔다. 절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핏 기분 나쁜 웃음소리 같기도 한 난데없는 괴음에 나는 우뚝 멈춰섰다.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어떤 환자가 또 장난질이야. 나는 괜히 신경질을 내려 애쓰며 계단 쪽으로 걸음을 뗐다. 도저히 내키지 않았으나 등골이 오싹해진 이상 나를 겁먹게 한 상대를 두고 등 돌려 도망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강한 척하는 허세하면 또 바로 나 정소정이 아닌가. 무엇인가로부터 반드시 도망쳐야 할 때는 똥지를 만큼 꽁무니를 빼더라도 일단 상대와 눈싸움이라도 하고 보자는 게 내 철칙이다. 가족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내 성격이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곤했다. 거기 누구예요? 문을 벌컥 여는 것과 동시에 일부러 소리를 빽 질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고 제발 마주치기 전에 사라져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괴음이 비상구를 쩌렁쩌렁 울리더니 둔탁한 몸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한쪽 발이 짧은 사람이 걸음소리 같기도 하고 네 발로 기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였다. 철커덩 소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1층 혹은 지하쯤 되는 곳에서 비상구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비상구는 다시 적막해졌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이 영화 장면 어떻게 찍었을까 하는 모음집에서 엑소시스트의 여주인공이 고개를 목 뒤로 꺾은 채 계단을 기어 내려오는 영상이 떠올랐다. 에이씨,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욕이 튀어나왔다. 나는 쟁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간신히 데스크까지 돌아왔다. 정 선생님, 얼굴이 하얘요. 늘 누구에게나 미안해하는 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손을 내저으려다가 눈을 가늘게 떴다. 잔머리 하늘 없이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화장기 없는 맑은 피부, 검고 커다란 눈망울과 순해 보이는 일자 눈썹. 그녀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 들어왔다. 나이도 같은 데다가 서로 정반대인 성격에 비해 대화가 잘 통해서 병원 내에 유일하게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간호사였다. 그녀라면 좀 전에 일을 얘기해도 한밤중에 정수정 간호사가 졸다가 귀신을 봤다고 질질 짜댔다라며 뒤에서 소문을 부풀려 낄낄거릴 염려는 없을 것 같았다. 오 선생님, 혹시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누가 아픈가? 배는 안 울렸는데 뭐랄까 사람이 아니라 꼭 멧돼지가 절규하는 것 같은. 병원에 멧돼지 들어왔어요? 오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착하디 착한 그녀의 유일한 흠이라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다. 그건 아니고 발정난 고양이가 들어왔나? 요새 병원 근처에 고양이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오 간호사는 미간을 조금 찡그리며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약간 삼천포로 새어나가며 한편으로는 너무 진지해지는 듯해서 나는 잘못 들은 모양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어제 누가 병예비실 문 열어놨어요. 아 참. 아침부터 간호부장이 모든 간호사들과 조무사들을 호출하더니 다짜고짜 다그쳤다. 그곳은 늘 잠겨있는 데다가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무슨 수로 문을 열고 들어간단 말인가. 간호부장이 내려간 뒤 모두 투덜거리며 각자 맡은 자리로 흩어졌다. 만만한 게 간호사들이냐는 게 모두의 불만이었다. 근무 교대 시간에 휴게실 앞에서 간호부장과 마주친 나는 내친 김에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도대체 병예부실은 왜 있는 거예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쏘아보았다. 정소정 씨. 네? 사람이 말이야. 호기심이 많으면 몸이 피곤해져. 왜? 병예부실이 창구면 앞으로 거기 청소는 소정씨가 맡아서 할래? 억지스러운 그의 공격에 나는 기분이 더러워졌다. 근무하는 병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예부실이 아니라 창고면 창고라 써놓고 개방하면 되잖아요. 그는 새끼손가락으로 천천히 앞머리를 넘겼다.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었다. 창고라면 창고인 줄 알아? 궁금하면 전기톱 갖다가 열어보던가. 그리고 오늘 유지 할머니 혈관을 3군데나 찔렀지? 할머니가 괜찮다고 감싸주는데 내가 얼마나 면목이 없었는 줄 알아? 짐 싸가지고 가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좀 배우고 올래? 어떻게 된 게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주먹이 운다. 아니, 계집애보다 더 계집애 같은 얼굴에 니킥을 날려주고 싶다. 치사하게 인신공격이라니. 게다가 그가 하는 말 족족 틀린 데가 없다는 사실이
때부터 나를 열받게 한다. 오늘따라 유지 할머니의 혈관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할머니의 혈관이 유난히 얇고 휘어있는 편이라 바늘을 넣기가 어렵긴 하지만 오늘은 전적으로 나의 실수였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주사 바늘이 혈관 속에 가뿐히 들어가는 순간 혈액이 올라오면 나는 가벼운 희열을 느끼곤 하는데 오늘 4번째 바늘을 찌르고서야 자리를 잡았을 때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유지 할머니의 경우에는 혈관이 얇아서 매일 다른 자리에 주사 바늘을 넣지 않으면 금세 팔이 붓고 통증이 온다. 내 실수로 인해 부은 팔이나 멍든 자국을 보며 괜찮아. 흔한 실수야. 라고 태연한 척하는 것도 미칠 노릇이다. 차라리 환자가 죽는 소리를 내며 간호사를 바꿔달라고 하면 베테랑 간호사들에게 일을 넘기고 욕 몇 마디 먹는 게 편한데 유자 할머니처럼 안 아프다며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는 환자를 고생시키고 있을 때면 내 튼튼하고 굵은 혈관이라도 뽑아서 환자의 팔에 넣어주고 싶은 심정이다. 말 그대로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다. 나는 의기소침해진 채 가방을 들고 나올 생각도 않고 창가에 서 있었다. 가게들이 줄져 있는 길 뒤편으로 겨울에 메마른 눈밭이 펼쳐져 있었다. 더 먼 곳에는 겨울산이 바라다 보였다. 민정이는 잘 쉬고 있을까? 나는 알지롱, 나는 알지롱. 언제 들어도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못 들은 척 그대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게시판에 붙은 오늘의 식단을 확인하는 척하며 간호부장과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조강배 씨. 그가 희죽거리며 옆으로 다가와 섰다. 담배 2개만 주면 내가 알려주지. 없어요. 에이, 내가 뱀이 개구리를 끝낸다면 믿겠다. 담배 2개만. 그를 무시하고 돌아서려 하자 강배 씨는 어지간히 심심했는지 먼저 입을 열었다. 병리해부실. 창고 아니야. 거기 사람 살아. 그걸 조강배 씨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기 병원 역사에 있어서만은 정간호사보다 훨씬 선배잖아. 진짜라니까. 이 사장이 사람을 가둬뒀어. 예전에 수술에 실패해서 팔다리가 휘고 머리가 돌아버린 환자인데 가족들이 이 병원에서 돌봐주기만 하면 입을 다물어주겠다고 했어. 더 무서운 건 그 제안을 오케이 한 게 지금의 이사장이 아니라 옛날에 그 인품 줬던 이사장이라는 거야. 거긴 병리해부실도 뭣도 아니고 그냥 정신병원에 폐쇄병실 같은 곳이야. 직접 봤어요? 참네. 진짜래도 그러네. 나몰라 병원에 사설탐정이 따로 없으시구만. 환자들의 속사정부터 병원의 괴담까지. 대체 이 남자의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란 말이야? 여보! 여보! 복도 창문이 우르르 떨릴 만큼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남편을 찾는 무개념 보호자. 조강배 씨의 아내다. 나 여기 있어! 나는 견우와 직녀처럼 병원 복도에서 서로 죽어라 소리를 지르더니 이윽고 시시덕거리며 만나 손을 마주잡고 병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을 본다. 정말이지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의사에게는 가짜 진단서를 위해 온갖 알랑방귀를 끼며 두더지처럼 살살 기고 간호사를 마치 한여 부리듯 반말 찍찍 써가며 하대하는 데다가 병실이 자기들 집 안방인 것 마냥 점심때마다 쉰 김치 냄새 풍기는 도시락을 싸들고 오는 그의 안에는 병원 사람들이 기피 대상 1호다. 그렇지만 스컹크도 제 마누라 반기는 향기로운 법인지 조강배 씨는 아내라면 좋아 어쩔 줄을 모른다. 나는 귤을 까먹으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일 거 뻔한데 뭘. 완전 허언증 환자라니까. 그래도 추적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섬에 가두고 노예생활 시킨다던가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잖아. 동석이 사뭇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나는 깔깔 웃으며 그의 무릎팍을 쳤다. 드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지. 영화 디스토피아도 못 봤어?
모든 살인자는 누군가의 이웃이라잖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정말 지하실에 누군가가 갇혀있을지도. 어젯밤의 음산한 비명소리가 떠올라 나는 기분이 찜찜해졌다. 동석은 나를 번쩍 들어 자기 무릎 위에 앉혔다. 나는 귤을 그 입에 넣어주었다. 귤을 씹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티셔츠에서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를 맡자 마음이 놓였다. 민정 씨는 괜찮대?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애인에게 털어놓는 건 금기된 일이지만 이번 일로 나는 민정이와 연주로부터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에 금기를 깨고 말았다.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기면? 동석이 물었다. 그런 질문은 보통 여자가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나는 이 사이에 낀 귤껍질을 빼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좀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동석을 힐끗 올려다보자 내 대답을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고 둘러대기라도 해야 할 분위기였다. 피임을 잘하면 되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니까. 그럼 동석 씨는 어떻게 할 건데? 놔야지. 나는 파 하고 실수를 터뜨렸다. 그는 나를 따라 웃었지만 왜 웃는지 모르겠다는 의아해하는 눈빛이었다. 지금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울 자신 없어. 그리고 동석 씨도 알잖아. 나 담배 끊을 자신도 없어. 그 사실만큼은 강배 씨의 주장이 맞았다. 그럼 유산시킬 거야? 오늘따라 동석이 집요하게 군다. 오늘 밤 잠자리 하기는 글렀군.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던 나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아마도. 사나흘이 지난 어느 날 병원의 아이들인 중민이가 간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애는 아무래도 가위에 눌린 것 같다고 쿨하게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옆에서 환자들의 투약 시간을 체크하던 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 들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말을 이었다. 그 비명소리요. 새벽 2시 반쯤? 어제 근무 시간에 분명히 들었어요. 쫓아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맙소사, 쫓아가 보려고 했다니? 의외로 강단이 있는걸? 이렇게 된 이상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이 병원을 뜨던가 비명이든 절규든 철저히 외면하고 제발 나와 마주치지 않기만을 바라며 일을 계속하던가. 망설일 것도 없이 나는 두 번째 선택지에 몸을 싣기로 했다. 세상의 수많은 비밀들을 모두 캐내어가며 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러나 무탈하게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내 바람이 무색하게도 나는 그날 밤 서늘한 1층의 화장실 앞에서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였다. 8살쯤 되었을까? 한쪽 다리를 절고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듯한 통통한 체구의 아이. 내 상상 속의 인물과는 달리 머리를 짧게 깎은 아이는 매우 깔끔한 옷차림이었으며 그리 사나워 보이지 않았다. 나를 본 아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나는 재빨리 그 뒤를 따라가 보았다. 병리 해부실이 문고리에 달린 자물쇠가 풀려 있었다. 아이는 안으로 도망쳐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보통 입원실보다 조금 좁은 그곳은 평범한 소년의 방이었다. 나는 입을 벌린 채로 실내를 둘러보았다. 만화 포스터와 접이식 테이블, 장난감 상자, 동화책이 몇 권 꽂혀있는 책장, 옷 서랍장, 실내 화장실. 소정씨 진짜 못쓰겠네. 자기가 계속 문 열어준 거였어? 세대 목소리가 내 뒷목을 찔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러났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간호부장이 서 있었다. 아닌데요?
진짜 아니에요. 은수야, 거기 들어가지 말랬지. 나와.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간 아이는 좀처럼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부장은 병리해부실의 문을 닫더니 자물쇠를 잠갔다. 그리고는 다시 힘차게 문고리를 돌리며 당겨보았다. 자물쇠가 삐걱거렸다. 몇 차례 문을 당기자 자물쇠는 맥없이 풀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어휴, 지가 열고 나온 거네. 아, 내가 미쳐. 제명에 못 살아 진짜. 나는 히스테리의 극에 달한 간호부장이 진정할 때까지를 기다렸다. 마음 같아서는 방금 본 장면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우고 데스크 앞으로 돌아가 여느 때처럼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싶었다. 정수정 간호사, 환자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환자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알지? 이윽고 침착한 태도로 묻는 간호부장 앞에서 나는 잘 훈련된 돌고래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저의 보호자는 나야.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병실에서 지겹도록 흘러나오는 막장 드라마의 대사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이사장님 아들인가요? 선거에 출마를 위해 미혼모인 사실을 숨겼다든가. 정 간호사 사람 참 단순하네. 애가 있으면 더 멀리 숨겼겠지. 여기 뒀겠어? 하긴 내가 보호자라고. 내 애야. 하지만 간호부장은 동성 연애자인 데다가 누군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소문도 듣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다시 말하자면 성 정체성을 알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낳은 애야. 근데 왜 집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이그 생각을 좀 해봐. 나 3교대에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야. 집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퇴근할 땐 가끔 데려가기도 하는데 근무하는 동안은 여기 두고 들여다보고 지내. 사람들도 알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알지. 근데 왜 병리해부실이라고 달아놨어요? 운수가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가까이 두기가 어려워. 자기도 알다시피 환자들 호기심이 좀 많아. 사람들이 피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고. 누가요? 이사장님이. 친척이란 게 좋긴 좋은 것 같다. 그는 내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이, 자물쇠를 바꿔달아야겠네. 그가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문 손잡이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리 그래도 자물쇠라니.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일 없는 병원에서의 3교대 근무도 비인간적인 스케줄이긴 마찬가지이지만 그냥 입원을 시켜요. 어차피 여기 나이롱 환자 투성이고 환자들도 서로 뻔히 알잖아요. 다리를 좀 절던데 그쪽으로 입원시키면 되죠. 원할 땐 나와서 돌아다니면 되고. 나 간호부장이야. 제가 내일 한 걸 알면 다들 얼마나 수군되겠어. 별게 다 걱정이네요. 그냥 먼 친척 아이라고 해요. 여기 불법 체류자도 있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부장님이 여자랑 잤다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하에 입원실 만드는 거 불법인 거 몰라? 검역 나올 때만 위로 올려보내면 되죠. 이렇게 가둬뒀다간 멀쩡한 사람도 병나겠어요. 그게 말이 쉽지, 현실은.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어깨에 툭 손을 얹었다.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자세였다. 부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세상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병원, 나몰라 병원 아니에요. 여기서 안 되는 일 있으면 저부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애를 좀 편하게 해주자고요. 정 간호사 원하는 게 뭐야? 저 이번 주 주말 근무 좀 빼주세요. 그는 실눈을 뜨고 나를 흘겨보다가 휙 돌아섰다. 지하 101호, 이제부터 운수는 내 담당이야. 수속은 내가 밟을 테니까 간호사들한테는 알아서 설명해. 데스크로 올라온 나는 아주 잠깐 동안 나의 인간적인 면에 스스로 감동했다가 차차 정신을 차렸다. 따지고 보니 괜히 나서서 귀찮은 일을 떠맡게 생긴 셈이다.
정말이지 이 일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니까. 오늘의 의아함. 자식에 대한 애정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 민정이가 아이를 지운 것도 사랑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복잡하다.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건 어떨까? 한데 동석은 왜 며칠째 내 소국 근처에도 오지 않는 거지? 참, 간호부장이 여자랑 잘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설마 지금 내가 요구불만인 상태라 이렇게도 궁금한 게 많은 걸까? 이런 제기랄. 왕년엔 모두가 잘 나갔다. 즐거운 휴가를 앞둔 하루 전 병원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오늘 아침부터 조강배 씨의 유난스러운 허세 부리기 때문이었다. 전에 없이 환자들이 1층 로비에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을 때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지루한 음악을 배경으로 요가 교육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다. 다들 텔레비전을 보고 있긴 했지만 각자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눈치였다. 바깥 날씨가 오랜만에 화창한데 침대에 누워있기가 좀이 쑤셨던 모양이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마침 수액 들어가는 혈관이 뻐근하다며 중민이가 나를 불렀다. 아직 혈관을 바꿀 때는 되지 않았기에 수액 속도를 늦춰주고 돌아섰다. 사실 이 링겔 하나 맞는 것보다는 포도 한 송이를 먹는 게 몸엔 훨 낫다니까. 이거 다 헛거야 헛거. 본인 요청으로 수액을 떼고 남들보다 편히 다리를 쩍 벌린 채 앉아있던 강배 씨가 말했다. 병원 치료라는 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뿐이지 사실 별거 없어요. 옛날 사람들 봐봐. 치료 안 받고 수술 안 하고도 산에서 나무 패고 논일반일 잘만 하고 살았어요. 대신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중민이가 강배 씨의 말에 대꾸를 해주는 건 드문 일이었다. 나만 해도 그래. 젊을 때 배낚시를 갔다가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고. 그것도 물에 빠진 친구놈을 구해주다가 살겠다고 발광을 하는 그놈 자식 손에 얻어맞아서 뼈가 박살이 난 거야. 박살은 무슨. 그래봤자 코피나 몇 방울 흘렸던가 금이 간 수준이었겠지.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말 그대로 바닷물이 피바다가 되도록 코피가 났어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나 때문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자 하기도 미안하고 그냥 신문지로 쑤셔맞고 말았지. 그날 다금바리를 허벌나게 낚았는데 뭐 아무튼 그거야 갈 때마다 잡는 거니까 별것도 아니고 무태 와서도 병원 갈 생각을 안 했어. 남자가 뭐 뼈 부러진 걸로 병원을 가나. 그저 잘 먹고 잘 쉬면 자연스레 본드 붙이듯이 아물 건데. 요 흉터 보이지? 요거. 그 코하고도 매일 일 가고 멀쩡히 살았단 말이지. 어느 날 마누라가 밤에 덤벼들다가 코를 쳤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더라고. 다 아문 거야. 사람 몸이란 게 자가 치료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왜 허구한 날 병원에 있대? 순복 할머니가 콧대를 뽑으며 토를 달았다. 이건 아파서라기보다는 해를 간 놈한테 윤리라는 걸 알려주려고 내가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해주는 거지. 코뼈 빠스러진 게 뭐 대수라고. 우리 때는 그 뭐시냐 악소리 한번 안 대고도 이로 대줄 끊어서 애 낳은 이들이 널렸었지. 그거야 뭐 별일인가? 나는 어릴 때 독뱀에 물리고도 살아남더라니까. 어리니까 살이 좀 얇아. 이빨이 콱 박히더니만 뱀독 방울이 누런 게 그냥 발목으로 쏙 퍼지더라고. 혼자 산에 갔으니 독을 빼줄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원래 그 뱀에 물리면 등치가 멧돼지만한 사내들도 하룻밤 못 넘기고 피가 굳어서 죽고 그랬지. 근데 나는 그때도 머리가 빨랐어. 우도 벗어서 정강이를 꽉 물고는 돌로 뱀대가리를 그냥 콱 내리쳐 죽인 거야. 그리고는 다리를 들어갔고 죽어라고 뱀독을 빨아댔지. 고개 입속에 들어가도 위험한 건데 아이고 나도 참 겁대가리가 없었지. 발목이 시퍼래지도록 피를 빼내고는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질어질한 상태로도
그 죽은 뱀을 손에 들고 털레털레 산을 내려왔어. 우리 아버지가 보고 기겁을 안 했겠어? 쥐방울 만한 계집애가 독뱀에 물려가지고도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때부터 동네에서 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가 그 뱀으로 술을 담가서 집 마당 구석구석에 붓고 산에도 한 잔 붓고 산신한테 고맙다고. 근데 나는 산신이고 뭐고 사나울 열 펄펄 끓고는 자리에서 가뿐히 일어난 내가 더 대견하더라니까. 할머니 해도 너무하시네. 피고는 독이면 독 빨아내려고 다리 올리려다가 벌써 숨 끊어지죠. 나는 속으로 종알거렸다. 그니까 주광배 저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여. 사람이 살라고 마음먹는 게 병원 주사 맞고 약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니까. 사실 나는 그 약이라는 거를 백방 믿질 못하겠어. 당장이라도 인슐린 주사를 걸으면 쓰러지기 십상인 순복 할머니는 병원이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기라도 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서로 흉터 크기를 자랑하는 어린애들처럼 환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병원 안 가고도 용케 살아남은 기적 같은 일화를 늘어놓기에 바빴다. 중민이는 어른들 속에 앉아있기가 지루했는지 나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다들 굉장하시네요.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중민이가 애답지 않은 너털 웃음을 웃으며 나를 흘끔 쳐다보았다. 나는 신의 선물이 분명한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며 어색하게 마주 웃어주었다. 사실 현재 입원한 환자들 중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병원에 들어온 사람은 중민이 한 명뿐이다. 무면허로 오토바이 질주를 한 잘잘못을 떠나 그 애는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들고 논둑으로 올라와 사람이 보이는 곳까지 무려 200m를 끌고 걸었다고 들었다. 사고 후에 이따금씩 나타나는 각성 상태였는지 본인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몸속에서 부정출혈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고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직감에 온 힘을 다해 걸었다고 했다. 생사의 문틈에 끼인 와중에 오토바이는 왜 챙겼느냐고? 중민이의 대답은 간단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닥터박의 진료 예약 시간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유지 할머니도 하품을 하며 3층으로 올라왔다. 주댕이 때문에 시끄러워서 실수가 있어야지. 저 주댕이 할망구가 참 대단한 인물이기는 해. 예전에 저 할망구네 집 근처로 무당이 이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허구한 날 저 할망구가 돈도 안 내고 가서 온종일 수다를 떨어대는 바람에 그 무당이 혀를 내두르면서 다른 동네로 내뺐다니까. 이거 뭐 전보러 온 사람들한테 무당보다 말을 더 많이 해대니까 장사가 되었겠어. 무당도 도망치게 만든 새찌여요 저 할망구가. 유지 할머니는 어깨를 주무르며 혀를 찼다. 나는 이번 주말 휴가 때 서울에 올라간다는 것과 할머니가 얘기해준 의붓 손녀를 찾아보겠다는 사실을 전했다. 무리하지 말어. 너무 무리할 건 없어. 할머니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 와중에 얼핏 스쳐간 표정이 정말 손녀를 찾고 싶어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어두웠다. 정관우사? 닥터박이 턱을 괸 채 마우스를 움직이며 나를 불렀다. 뒤통수만 툭 쳐주면 금방이라도 엎드려 잠이 들 듯 졸린 눈이었다. 하긴 오늘 같은 날이라면 누구나 졸릴 법도 하지. 나는 진료실 창문에 반쯤 내려진 블라인드 아래로 내리비치는 햇볕을 바라보았다. 창가 화분의 식물 이파리 위에 뽀얗게 쌓인 먼지가 보송보송해 보일 정도로 따사로운 볕이었다. 이거 좀 봐봐. 왜 승인이 안 먹히지? 닥터박이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며 의자를 뒤로 뺐다. 은근슬쩍 컴퓨터 앞으로 나를 불러 엉덩이를 훔쳐보려는 속셈이 뻔했기에 나는 그에게 의자에서 나오라는 손짓을 했다. 닥터박이 입맛을 쩍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나고서야 나는 그의 책상 안쪽으로 돌아 들어왔다.
컴퓨터의 모니터에는 결혼정보회사 가입 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는 일회 무료 체험을 신청하던 중이었다. 자기정보 기입란에 키를 178로 적어놓은 걸 보자 우습기보다는 안쓰러웠다. 키높이 깔창을 2개는 사야 할 텐데. 여기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깔게요. 나는 클릭 몇 번으로 닥터박의 신상명세를 결혼정보회사에 접수해 주었다. 전송하기 전에 신장 사이즈를 정정해 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내 친구놈이 혼자 가기 싫대서 같이 가주는 거야. 닥터박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네. 여기 업체에서 뭐 파티도 하고 그런다네. 정간호사는 가본 적 있어? 없죠. 공짜인데 이 기회에 한번 신청해보지 그래? 됐어요. 오늘 저녁엔 뭐 해? 응급실이에요. 이래도 저녁밥은 먹을 거 아니야. 이 정도 끈기로 공부를 하고 환자 치료 연구에 임했다면 지금쯤 서울 유명 대학병원에서 상석을 차지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언젠가는 내가 한 번쯤 넘어와 주리라고 생각하는 그의 기대가 가소롭기 짝이 없다. 나는 저녁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고 진료실을 나왔다. 패션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닥터박은 과연 어떤 차림새로 맞선 이벤트에 나가게 될까? 본인 생일날 멋부린답시고 매만지고 왔던 것처럼 머리를 2대8 가르마로 나누어 툭으로 보일 만큼 딱딱하게 스프레이를 뿌려대고 나가지만 않아도 다행일 텐데. 나는 휴가를 앞둔 자의 여유만만한 걱정을 하며 데스크로 돌아왔다. 땡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1층에서 대화를 나누던 초사의 연인들이 한 무리 내려 각자의 병실로 돌아간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야기에 지친 표정으로 낮잠을 자려는 기색이었으나 강배 씨와 순복 할머니만은 마치 담력 배틀을 붙은 듯 끊임없이 서로의 모험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목소리의 높낮이나 공격적인 정도로 보아서는 싸우는 수준에 가까웠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약과야 라고 시작하여 자신의 말을 꺼내기 급급했다. 둘은 복도 의자에 앉아서 쉼없이 소시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보통 사람들이 왕년의 모습에 대해 자랑할 때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가 탕진했느냐, 외모와 매력으로 이성을 유혹했느냐, 혹은 어떤 유명인사와 친분이 있는가에 대해 뽐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나 튼튼했는지에 대해 겨루기 바빴다. 듣자 하니 순복 할머니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서 걸어 나온 적이 있고, 강배 씨는 쇠파이프로 척추를 얻어맞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라이터를 켜서 담배를 피워 물었던 적이 있는 모양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들었더라면 아이언맨과 배트맨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줄 알았을 것이다. 잠시 후 다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중민이를 찾아온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중민의 병실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치며 사라졌다. 보아하니 또 중민이 본인은 모르는 애들이 문명을 온 게 분명하다. 좋을 때로군. 오늘따라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며 기지개를 켜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동석이었다. 근무 시간 중에는 웬만해서 연락하지 않는데 어쩐 일이지? 나는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오늘같이 한가한 날이면 어리광을 피우며 몇 분쯤 수다를 떨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터였다. 그러나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동석이의 이야기는 나의 한가로움과 여유로웠던 기분을 아스팔트 위에 항아리 던지듯 단숨에 깨뜨렸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 오신대. 자기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아? 여기서의 괜찮아란 결코 질문이 아니다. 강요다. 선약이 있다기엔 이미 동석과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발뺌을 하기도 어려웠다. 나는 지금껏 남자를 만나오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인사라고 해봐야 남자친구의 아파트 앞에서 키스를 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그쪽 부모님께 들켜서 마지못해 고개 인사를 하고 달아나 숨은 정도랄까.
함께 식사를 하는 정식적인 자리는 결혼할 시기가 되어 양가의 인사를 들을 때나 할 법하다고 생각하였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니 얼마나 어렵고 숨이 막힐지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동석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거절했다가는 분명 그가 관계의 정이나 애정의 척도 운운하는 이야기를 꺼낼 게 분명했고 그런 소모적인 다툼이 성가시게 느껴졌다. 병원 일을 하며 내가 속으로 가장 많이 되뇌는 문장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이었다. 그깟 저녁 식사하는 한두 시간쯤이야 웃음으로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난 괜찮아. 8시 너무 늦지 않으시대? 당연하지. 동석은 무척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계단에 걸터앉아 이마를 긁적였다. 문득 담배 한 개비가 간절해졌다. 이거 원 닥터박을 걱정할 입장이 아니었다. 오늘 저녁 당장 뭘 입고 가지? 그는 무슨 생각으로 나를 부모님께 소개시키려 하는 거며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두었을까? 그의 마음이 상할까봐 이런 질문도 섣불리 못 건네는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단계가 맞긴 한 걸까?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가? 가기 싫다. 4시쯤 과일과 반찬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겠다고 나갔던 순복 할머니가 6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다. 빈 침대의 간이 식탁에 식사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올라 그래. 아님 내버도 자고 있든가. 내비둬. 유지 할머니가 어울리지 않게 심술궂은 얼굴로 말했다. 순복 할머니가 집에 다녀오는 건 자주 있는 일인지라 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30분쯤 지난 후 1층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1층 로비에 걸터앉아 있는 순복 할머니는 오른손의 엄지부터 팔꿈치까지 살갗이 찢어진 채였다. 옷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오다가 길에 나무 쓰러진 걸 치우다가 할머니는 뭐라 중얼거렸지만 피를 많이 흘리고 상처를 본 쇼크로 정신이 혼미해 보였다. 지금 시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는 산부인과의 닥터 황뿐이었다. 닥터 황은 외과의가 아니므로 일단 응급조치를 한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말이 없고 묵뚝뚝한 성격으로 병원 내에 친한 사람들이 없는 편이었다. 워낙 단호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를 꺼려했다.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를 주사하는 게 시급했지만 그녀는 그것 또한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 상처를 소독하자 허연 지방층이 드러났다. 연세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상처 깊이가 워낙 깊어 쉽게 지혈이 되지 않았다. 나는 급히 닥터박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대학 동기들 모임에 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쪽은 식은땀을 흘리며 출혈에 시달리는 와중인데 그는 마냥 너스레를 떨었다. 정간호사가 저녁 한번 먹여주면 내가 직접 가서 꿰매드릴 수도 있지. 지금껏 닥터박이 꺼낸 말 중에 처음으로 농담이 아니길 바란 말이었다. 나는 며칠 뒤에 저녁 식사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는 몇 번이고 다짐을 받고는 차를 돌리겠다고 말했다. 닥터박이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다. 나는 여전히 거제에 피를 적시며 수액을 맞고 있는 순복 할머니를 보며 산부인과 의인 닥터 황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어쩌면 무기력한 나에 대한 갑갑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닥터박 오시면 금방 치료하실 거야, 할머니. 어느새 소문을 들은 환자들이 응급실 주위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아니요. 할머니가 왼쪽 손을 들어 힘없이 내저었다. 내가 왕년에는 서방이 장작패다가 토끼날이 날라와서 여기 발등에 찍혔는데도 된장 바르고 난 사람이야 내가. 출혈이 심하세요. 아이고 다치면 피도 흘리고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호들갑 떨지 말어. 괜찮아.
순복 할머니는 미간을 찡그리면서도 호기롭게 말했다. 입 다물고 있어, 이 할망탱이야.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던 유지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흘끗 문 쪽을 살피자 강배 씨가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순간 순복 할머니와 강배 씨의 시선이 마주쳤다. 강배 씨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었고 할머니도 찌푸렸던 얼굴을 폈다. 두 사람의 기싸움이 다시금 시작되었다. 의사 올 필요 없어. 와도 나 치료 안 받아. 그럼 병원에 뭐하러 오셨어요? 이럴 땐 환자를 다그쳐 제압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인가? 어지간한 건달들보다도 만만치 않은 순복 할머니다. 내가 치료하라는 데만 치료하는 거지. 병원이라고 마음대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어딨어. 이런 거 내비두면 나. 저 할망구가 미쳤네, 미쳤어. 유지 할머니가 탄식하듯 말했다. 이윽고 닥터박이 도착했다. 그의 땅딸만한 모습이 이리도 멋지게 보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의 지시대로 파상풍 주사와 진통제, 항생제를 주사하고 봉합수술 준비를 했다. 외과의도 아니면서 무슨 살을 꿰맨다고 지랄이여. 순복 할머니는 닥터방을 향해 사태질을 했다. 동맥이 비껴가서 그나마 다행이네. 할머니, 이렇게 뒀다가는 염증 생겨서 썩어 문드러져요. 닥터방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순복 할머니는 수술실로 이동한 뒤에도 무슨 고집에서인지 죽어라 오른팔을 가슴에 붙이고 내밀지 않았다. 닥터박은 태연히 손을 씻으러 나갔다. 나는 할머니의 눈길이 자꾸 강배 씨에게 가서 머문다는 걸 깨달았다. 환자들을 병실로 올려보낸 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를 쫓아내려다가 멈칫했다. 밖에 서 있지 말고 들어오세요. 강배 씨가 움찔 놀랐다. 부분 마치니까 깬채로 봉합하실 거예요. 두 분 잘 들으세요. 상처 방치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외면하고 아프기만 하면 되니까.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똑똑히 진단받고 자기 눈으로 보면서 상처 확인하면서 이렇게 치료받는 게 진짜 두려운 일이죠. 사람들이 왜 병원에 잘 안 오는 줄 알아요? 와서 검사 받으면 자기가 모르는 병이라도 밝혀질까봐 겁나서 피하는 거예요. 자가치료는 얼어 죽을. 그리고 그렇게 다들 자가치료를 병 나으면 저는 어디 가서 밥그릇 챙겨요. 우리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살아요. 네? 닥터박이 손가락을 두둑두둑 꺾으며 치료할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들어왔다.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그가 강배 씨에게 말했다. 저녁 2번. 내가 손가락 2개를 세우자 닥터박은 곧장 뜻을 알아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계세요. 닥터박은 거침없이 소독솜으로 상처 부위를 푹푹 문지르고 갈라진 상처에 마취 주사바늘을 내리꽂았다. 순복 할머니 입에서 짧은 비명이 흘러나왔다. 닥터박은 할머니의 검사지를 훑어보더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늘을 집어들었다. 저 나가 있을게요. 훤히 보이는 지방을 닦아내고 살갗을 끌어당기며 5바늘째 봉합했을 때 강배 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왜요? 지금 나가시면 세균 들어와요. 나는 말을 부풀려 차갑게 쏘아주었다. 속이 안 좋아. 토할 것 같다니까요. 그는 비틀거리며 수술실을 나갔다. 거봐. 순호당이지 저거. 순복 할머니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닥터박과 나는 짧게 눈을 마주치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의 이모님들은 피에 젖은 응급실 침대 시트를 어느새 말끔히 갈아두었다. 봉합을 마친 순복 할머니는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다시 병실로 옮겨졌다. 순복 할머니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지 할머니가 미련한 할망구라고 잔소리를 쏟아냈다. 닥터박은 늦게라도 모임에 가야 한다며 쿨하게 수술 장갑을 벗어던지고 병원을 나섰다. 나는 맥이 풀려 잠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늘만은 뭐든 제멋대로인 이 병원의 시스템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에 묻은 물기를 털던 나는 우뚝 멈춰섰다. 데스크의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급히 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급한 환자가 생겨서 응급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자 그는 의의로 순순히 알았다고 했다. 지금 부모님이랑 식사 중이니까 이따가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다. 새벽녘 집에 돌아왔을 때 동석은 없었다. 부모님이 올라오셨으니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자고 있겠지. 나는 침대에 드러누웠다. 무척 피곤한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잖아. 스스로 다독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우연한 사고 때문에 동석이 부모님과의 자리를 피하게 된 것에 대해 안심하고 있는 스스로를 깨달았다. 덧붙여 그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동석에게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오늘의 메모. 무심코 달력을 보다가 나도 슬슬 정기검진 받을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다. 늘 그렇듯 건강검진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